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상호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면으로 만나서 강의를 하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저작권 특강 및 법학 전공 소개라는 제목으로 이 전공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학부에서 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계공학을 공부했던 공학도였습니다. 제가 가졌던 법에 대한 이미지는 뿔테 안경을 쓰고 두꺼운 고시책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고리타분한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미국 법을 공부하고 또 미국 변호사가 돼서 특허업계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법 안에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또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반부에 간단하게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식재산권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수인데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저작권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동대 법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죠.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어로는 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라고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두뇌를 이용해서 새로운 발명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창작을 하는 그 창작의 대상을 지식재산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안에는 특허법, 저작권법, 그리고 상표법, 또 영업비밀이라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법의 체계가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발명자가 발명한 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발명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하면은 정부가 그 발명의 내용들을 공개하고, 이 공개에 대한 대가로 발명자에게 어떤 독점권을 일정 기간 동안 주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이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이디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디어.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죠. 저작권은 특허와는 대척점에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작권은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라든지 또는 그림, 만화, 소설 등 저작자의 다양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은 모두 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상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또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방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애플이나 삼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애플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계를 샀죠. 이 기계에 하얗게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애플의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포장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흥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기계가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플에서 만드는 또는 삼성에서 만드는 제품은 저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품을 이용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 상표만 보고도 저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거기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표는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떤 전자제품을 만든 다음에 팔면서 이 제품에다가 애플 로고를 붙여가지고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리콘밸리 애플에서 만든 제품인지 또는 제가 만든 제품인지 혼동이 되겠죠. 그런 혼동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상표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이 상표도 지식재산권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비밀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어떤 정보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 비밀을 갖고 있고 그것을 비밀로 유지를 한다면은 영업비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가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 코카콜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코카콜라 레시피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또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특허에 의한 보호겠죠. 만약에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면은 코카콜라 만드는 레시피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특허는 일단 출원을 하게 되면 내용을 공개하게 되고 보통은 출원일로부터 20년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20년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20년만 하고 사업을 접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선택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비밀로만 유지를 할 수 있으면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특허를 왜 내는가? 모든 것을 다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사고 나서 분해를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고 나면은 더 이상 비밀이 안 되게 되겠죠. 그때서부터 누구나 그것을 카피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의 예를 들자면 아무리 코카콜라를 열심히 팔아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만든 게 뭐 펩시콜라나 다른 종류의 콜라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코카콜라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아도 어차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한 지식 재산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특허보다는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명은 영업 비밀보다는 특허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다양한 기술들, 또 다양한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식 재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는 어떤 무형 자산이지만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저작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의 간단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먼저 창작성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작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독자성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낙서 금지라고 써있는 낙서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해놨습니다. 이 낙서 그림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어린아이는 인간이죠. 인간의 사상과 감정, 어떤 사상과 감정이 있습니까? 엄마랑 손을 잡고 동생이랑 손을 잡고 함께 놀고 싶은 이 행복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상과 감정을 그 자신의 그림 화풍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남의 것을 똑같이 베껴서 그린 거라면은 그렇다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것이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만든 낙서의 그림이다. 그럼 그 순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출원을 한다던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필요가 없이 작성하는 그 순간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저작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표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표현과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는 특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표현과 아이디어는 어떤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요리책이 있는데요. 이 요리책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요리 방법에 따라서 요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요리책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리책에 여러 요리 방법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요리책이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와서 그 아이디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책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똑같은 요리책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표현을 베낀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이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자전거를 끌고 가서 자물쇠를 묶어놓는 거치대가 되겠죠.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인데 이 자전거 거치대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를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결론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물론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을 대리하는 변호사라면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희의 뭐 인생과도 같다.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저희 오늘 하루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은 이 자전거가 거치되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춰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바퀴가 뭐 2m, 지름이 2m 정도 되지 않잖아요. 자전거 바퀴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바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과 높이, 다시 말해서 기능이 표현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자전거 거치대는 표현과 그리고 아이디어가 공존해 있지만 둘 중에서 표현보다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거치대가 높이가 한 3m 정도 됐다 그러면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거는 자전거가 딱 거치될 수 있는 높이와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표현 중에서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기능이 더 중요한 작품이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기어는 어떤가요? 자동차 위에 붙어있는 장식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가 이슈가 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본네트의 어떤 유선형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작권에 의해서는. 하지만 이 제규어 모양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 제규어 모양만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면 당연히 그것들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일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나 또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표현은 표현이지만 결국은 이 표현이 아이디어와 합쳐졌다. 그래서 저희가 합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로 취급을 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양한 단어들과 문장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의 사상과 감정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국어사전에 있고 그 중에 있는 것들을 제가 선택하고 적절하게 배열해서 제가 원하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표현이라는 것은 항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표현의 방법 중에서 제가 그것을 선택하고 배열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체의 원칙에 따르면은 실제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보맨이고 하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B&B라는 게임인데요. 본보맨이 먼저 나왔습니다. 본보맨을 오락에 따르면은 밑에 격자 무늬가 있고 거기 있는 플레이어가 위, 아래,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장애물들에다가 폭탄을 설치를 해가지고 폭탄이 십자형으로 폭파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B&B도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격자가 있고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면서 폭탄을 심으면 폭탄이 십자형으로 폭파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이 합체의 원칙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본보맨에서 이 폭탄이 터지는 십자형으로 터지는 것이 표현인가 아니면 아이디어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법원에서는 이것은 아이디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본적인 게임의 세팅이 다 격자 무늬로 이렇게 체크판처럼 바닥에 짜여 있고 거기서 플레이어가 위, 아래, 좌우로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탄을 심고 폭탄이 터지게 되는 건 십자형으로밖에 터질 수 없게 되겠죠. 그 외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B&B에서 똑같은 방법 십자형으로 폭파되는 그 표현을 사용했을 때 법원에서는 이거는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보맨에서 십자형으로 폭파되는 그 폭파의 표현은 보호되지 못한다. 저작권에서 보호되지 못한다. 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유사한 내용인데요. 실존 인물을 영화화할 때 과연 어떤 저작권 이슈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여러 전직 대통령부터 해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또는 상당히 유명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 실존 인물에게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의를 얻는 것이 맞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라든가 초상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시간에 저작권의 한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최종림 씨라는 분이 1987년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여러 카레이싱 경기를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파리에서 출발해서 다카르까지 가는 그 자동차 대장정의 그 상황들을 일기로 써가지고 사하라 일기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죠. 한국의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아스팔트 사나이라고 하는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최종림 씨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그냥 아스팔트 사나이라고 하는 이 만화를 만들고, 이 만화에 기초를 해서 한 방송사에서 아스팔트 사나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 최종림 씨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래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물론 소송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상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기타 등등의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오늘은 강의 목적상 저작권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1987년 특정 기간에 어떤 특정 사람이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다던가 소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그냥 그 사실이죠. 사실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사실이 있었다. 범죄 사실을 가지고 내가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최종림 씨라는 분은 본인이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다양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기분이 어땠고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눴고, 만약에 이런 표현들이 다른 만화가라든가 드라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만화책이 한 1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페이지 정도만 저작권 침해고 나머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실질적인 사실을 갖다 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종림 씨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했다. 그럼 저작권과는 상관없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최종림 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던가 아니면은 캐릭터가 상당히 그분과 유사하게 생겼다. 그러면 초상권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다른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작권 내에서는 사실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만 보호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그 드라마라든지 리얼리티 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여러 방송 포맷들이 다른 데서 카피를 해가지고 따라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 포맷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간다, 돈을 내고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건 내 거니까 너가 쓰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나한테 먼저 독점적인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에 여러 그라운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저작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SBS 짝이라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청춘 남녀들이 애정촌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싱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기존에 쓰여져 있는 어떤 대사나 대본 같은 것은 없고, 단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처음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첫인상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나 가위바위보, 기타 등등의 게임을 통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데이트 순서를 정한다든지, 이런 계속 게임을 이제 배열을 해가지고 게임을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질문이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SBS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TVN, SNL 코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재수사 특집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사한 포맷의 리얼리티 쇼, 하나는 리얼리티 쇼였고 하나는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BS 짝에서 소송을 건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비슷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슷하냐 아니냐는 이제 침해를 판단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요. 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 의거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과연 이 리얼리티 방송의 포맷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당초에 이것이 저작물로 봐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저작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미리 대본을 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과연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영상물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첫인상 테스트라든가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든가 이 모든 게임들은 다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죠.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그 하나하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니까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그 편집 방침에 따라서 배열하고 이 배열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표현해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게임은 수많은 게임들이 저기 있는데 이 연애 리얼리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PD가 이것들 선택해가지고 배열해서 그 어떤 새로운 내용들, 기존의 방송과는 구별되는 창작적인 내용들을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게이머 특집이라고 해서 이제 TVN에서 여성 게이머들을 모아가지고 이 짝과 동일한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찍었을 때 그건 침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다른 이제 배우들을 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찍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뭐 침해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패러디로 보게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나요? 손흥민 선수가 슛을 넣으면은 우리 모두 열광하고 유튜브에 가서 막 되돌려보기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이 뭐냐면은 유튜브에 가다 보면 가끔가다 직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캠이 있는데 이 직캠을 찍는 것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이거죠.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있는가? 손흥민 선수가 멋진 폼으로 슛을 때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슈팅 동작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제가 만약에 축구를 배우고 싶은데 손흥민 선수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슈팅을 하고 싶은데 딱 저런 슈팅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연락해서 로열티를 드리고 그리고 슈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스포츠에서 나오는 이런 동작들은 사실상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은 뭐 리듬 체조라든가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무가들이 만든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무가들의 사상과 감정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보호받을 여지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 이런 슈팅 동작만 봤을 때는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저기에 가서 그 자리에서 직캠을 찍으면은 그러면 누군가의 저작권을 위반한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볼 여지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나오는 그 내용을 캡처를 한다던가 녹화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카메라맨들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각도와 어떤 명암을 조절해 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찍고 또 중간에서 이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은 뭐 리플레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자막이라든가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재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촬영된 영상은 당연히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개권들은 이제 저작 인저권이라고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대회 주관사들은 당연히 이런 중개권에 대한 어떤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겠죠. 다만 현장에서 직캠을 찍게 되면은 이 주관사들이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런 노력들을 허사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작권에 있어서 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대회 주관사들이 저작 인저권에 근거를 해서 직캠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인공지능의 이해를 한번 나누고 그리고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뭐 깊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첫 번째 사건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인물이죠. 앨런 머스크의 인물을 사진을 업로드를 하니까 여기 AI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15세기 르네상스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이 그림을 갖고 싶은데 이 그림을 만약에 카피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과연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뭐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한 설명만 들어보자면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 알고리즘에 넣어주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마치 이세돌 선수 대국에서 이 알파고가 계산을 해가지고 바둑놀 자리를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파고를 프로그래밍한 이 프로그래머는 실제로 알파고가 어디를 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데이터를 넣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프로그래머가 그것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잘 나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AI 메커니즘 안에는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자면 이 프로그래머가 앨런 머스크 사진을 내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다양한 빅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나온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이 최종 결과물이 누구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일단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인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슬레이터라고 하는 영국 사진 작가가 한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원숭이가 이 사진 작가의 사진기를 낚아채가지고 셀피를 찍었습니다. 셀피를 찍은 다음에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진 작가가 이거를 편집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팔아서 수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진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카피해가지고 자기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진 작가가 아니 내 사진인데 왜 네가 쓰느냐 질문이 있죠. 누가 찍었습니까? 원숭이가 찍은 거죠.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가 찍은 겁니다. 원숭이가 찍은 이 사진에 과연 저작권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중간에 셋을 내가지고 정확히 우리가 결론을 알긴 어려웠지만 유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뭐 훈련된 코끼리가 그림을 그렸다. 그럼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과연 저작권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AI가 만든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가? 현행 법상은 저작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는 것이죠. 뭐 프로그래머가 내가 저작자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뭐 상당히 높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이 저작권의 기준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인정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도 뭐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법은 그거를 그냥 따라갈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 내에서도 또 특허권 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법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또 인문학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법학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문화 산업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K-팝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 K-웹툰까지 상당히 많은 이 작품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문화 콘텐츠는 다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이고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21세기에는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특별히 이 한국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짓자면은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주 딱딱하고 아주 고루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고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법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낮추고 법은 재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법 외에 다른 전공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꼭 법에 대한 수업들을 기본적으로 들어서 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해놓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한동대학교 법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학부 소개 글이 있는데 아주 멋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무질서하고 학문도 사회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하늘의 미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정의의 열매를 맺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굉장히 멋있죠. 이것이 저희 법학부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1998년부터 한동대 법학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시작될 때부터 이제 국경을 넘는 기독 법률가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대 법학부는 다른 대학 법학부랑 상당히 다른 법학 교육을 계속 처음부터 추구를 해왔는데요. 단순히 한국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UIL이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국제법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UIL을 가르치는 이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힐스라고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이라고 하는 미국식 로스쿨이 출범되게 됩니다.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이 힐스는 상당히 많은 미국 변호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한국법, 그리고 미국법, 그리고 학부 과정에서 이렇게 있고 대학원 과정에서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국제법률대학원이라고 하는 세 기관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세 기관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지적으로도 서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한국법 입장에서는 미국법에 대한 내용도, 또 미국법 입장에서는 한국법에 대한 액세스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희는 이제 대학원이 출범돼서 석사 박사 과정이 있고, 2021년도에는 BK21 사업에 선정되어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큰 학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학 교육이라는 것은 리버럴 아트로서의 어떤 교양으로서 이 법학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전문화된 교육은 지금 한국 로스쿨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기업이나 또는 정부, 비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레벨의 법적인 지식들은 충분히 학부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국경을 넘는 기독 법률가들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로스쿨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국제법을 다룰 수 있는 국제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 기독 법률가가 되고 싶다거나, 또는 나는 미국이나 전 세계를 누비는 국제 무대에서 이런 법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바로 이 한동대 법학부가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복수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법에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공학이 됐든 경영이 됐든 어떤 전공이든지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과 이 법을 같이 공부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법을 해서 특허라고 하는 아주 특화된 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학과 법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은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사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학부와 연계 전공으로도 이 법학이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학부 교수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법학부에는 7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십니다. 4분의 한국법, 3분의 UR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먼저 신은주 교수님은 우리 법학부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죠. 민법의 수장이시고 또 많은 학생들을 아주 초기부터 길러내신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이구금 교수님은 헌법학의 대가이시고 또 신은주 교수님과 함께 아주 처음부터 우리 한동대 법학부를 지키고 계시고, 또 굉장한 이 지식의 소유자이셔서 이구금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언제나 저희가 감탄하게 되죠. 또 송인우 교수님은 오시기 전에 한국 변호사로 실무를 하시다가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가로서 특징이 있으시고, 또 특별히 통일법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통일법 관련해서 학생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한국법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혜신 교수님은 경제법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경제법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깊이 하고 계시고 또 누나 같은 다정함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또 여러 학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서포트 해주고 계십니다. 저 UIL 관련해서 이제 세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세 분 교수님들 전부 다 미국의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먼저 원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오시기 전에 미국 뉴욕주에서 검사로 일을 하셨고 지금 아동법에 대한 전문가이시고요. 조한신 교수님은 이제 교포 교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또 여러 군데서 미국 프랙티스를 하시고 지금은 UIL에서 기초법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특허 변호사로 미국 특허 실무를 해왔고 또 지금 한동대에서 지식재산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한동대 그 법학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법 전공이 있고 또 UIL 전공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학기, 2학기 각각 전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시고 관심 있는 과목이 있으면 오셔서 듣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전공 안에 공직법 특허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 하면은 이 공직법 특허 과정을 통해서 여러 과목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법학부의 어떤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로스쿨, 한국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 중에서 2017년부터 2019년도에 학교 규모를 감안한 지수에 따른 로스쿨 진학률 1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국내 로스쿨로 진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대 학부에서 교육을 받아서 힐스로 진학을 해서 또는 미국 로스쿨에 직접 진학을 해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되는 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법률가로 성장하기 원한다면은 한동대 로스쿨만큼 좋은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모의 재판뿐만 아니라 국내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해서 많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학교에 오셔서 전공 공부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이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저희 법학부 안에 활동하고 있는 9개의 학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혜신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경제법 학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경제 질서의 관점에서 경제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도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신은주 교수님이 이끄시는 한동 ADR 학회에서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 아비트레이션이나 미디에이션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ADR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학회가 있고요. 또 원재천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비행학회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혜신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Lawyers Without Borders라는 이 학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경을 넘는 이 법률가들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학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남아에는 여러 대학들과 함께 이번 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줌을 통해서 입법 캠프를 열고 그 학생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LNA라고 하는 학회는 이제 좌이춘 교수님께서 이끌고 계신데 UIL 학생들이 상당히 다양한 국제적인 묻콧 컴페티션에 참가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법학회는 송인호 교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요. 통일을 법으로 준비하는 학회입니다. 우리 북에서 온 친구들부터 북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혜신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다면은 여성과 법을 기독교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학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국은 교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이는 아시아 인권 법률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학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힙스는 제가 이끌고 있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특허 유니버시아드라는 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한동 출신 중에서 이 지적재산권으로 진출할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희 법학부는 공의를 물가치, 정의를 하수가치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기독 법률가들을 키우기 위한 그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또 기독교와 법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한동대에 꼭 오셔서 이 법학부에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